여인의 한이 서린 종이 한 장.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약 벼슬을 하는 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씨는 문장과 재주도 뛰어나고 용모도 출중하여 남의 이목을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직 과거에 급제하기 전 어느 봄에 과거를 거행한다는 왕명이 있었지요. 그때 마침 일이 있어 말을 타고 어느 동네를 지나는데 갑자기 누군가 마을 앞으로 뛰어와 머리를 들이밀며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최 씨가 어리둥절해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소인은 한낱 장사치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옵니다. 아직 한 번도 문안 드린 적은 없지만 조용한 곳에서 간곡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인의 집이 바로 저 집이지요. 송구하오나 잠시 쉬었다 가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 씨가 이상히 여기며 말에서 내려 그 집 사랑으로 들어가니 방은 정갈하고 도서가 벽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 씨가 자리에 앉자 상인이 몸을 굽혀 절하고는 앞으로 다가와 말을 꺼내었지요. 소인에게 딸자식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는 16살로 미색도 있고 재주와 식견도 갖춘 편이지요. 평생의 소원이 젊고 이름난 선비의 소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혼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난밤 딸아이의 꿈에 종이 한 장이 갑자기 날아오르더니 곧 용이 되어 구름 위로 가더랍니다. 꿈을 깬 뒤 이상하게 여기며 용이 되어 날아갔던 종이를 찾아 10겁이나 싸두고는 이번 과거에 이 종이로 응시하는 사람이 반드시 장원급제를 할 것이니 직접 사람을 찾아 이것을 주고 그의 소실이 되겠노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른 아침부터 행랑칸을 정갈이 치우고 창문 앞에 앉아 오가는 사람을 지켜보다가 마침 지나가시던 서방님을 보고는 소인을 급히 불러 행차를 맞으라고 조르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무례함을 무릅쓰고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후 상이 나왔는데 음식이 모두 사칠스러웠지요. 또 그 딸에게 예를 갖추어 뵙도록 했는데 꽃같은 용모의 자태가 참으로 경국지색이었습니다. 여염집의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지요. 상인이 또 무릎을 꿇고 종이 한 장을 바치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인의 딸이 용꿈을 꾼 그 종이입니다. 과거 날도 다 되어가는데 서방님께서 이 종이에 글을 써서 올리시면 반드시 장원급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 급제가 발표되는 날 미천한 것이라고 미워하지 마시고 곧바로 딸아이를 가마에 태워 데려가 집안일을 보살피게 해서 딸아이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최 씨는 이미 여자의 미모에 반했고 꿈속 징조가 예사롭지 않아 흔쾌하게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드디어 과거 보는 날 최 씨는 그 종이를 휴대하고는 과장에 들어가 생각을 짜내 붓을 휘둘러 즉시 써내었는데 정말 장원으로 급제했습니다. 임금이 앞에서 호명하며 어사화를 꽂아주고 풍악이 하늘을 울리니 세상에 빛나는 영광이었지요. 집에 도착하자 축하객이 마루에 가득하였으며 노래하는 아이와 춤을 추는 여자가 앞뒤로 늘어서고 진수성찬이 양 옆으로 차려져 있었는데
구경꾼들이 뜰과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최 씨는 비록 굳게 한 약속을 잊지 않았지만 아직은 젊은 나이라 주변 머리가 없었지요. 그리고 엄격한 집안이라 감히 아버지에게 그 사정을 말씀드리지 못하였고 바쁜 와중에 부모를 모시고 있는 처지라 달리 주선할 도리도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한숨만 들이쉬고 있었는데 대문 밖에서 갑자기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어떤 사람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곧장 대문 안으로 뛰어들려는 것을 하인들이 몰아내고 있었지요. 너무도 원통한 일이 있으니 선달님께 아뢰하겠습니다. 최 씨의 부친이 이 모습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가까이 오게 한 다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원통한 일이 있기에 이리 경사스러운 집에 와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오? 그 사람은 울며 절을 하고 나서 울음을 삼키며 말하였지요. 소인은 상인이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딸이 용꿈을 꾼 일이며 최 씨와 서로 언역한 일을 빠짐없이 이야기하고는 연이어 말하였지요. 소인의 딸아이는 과거 날이 되자 아침부터 밥도 먹지 않고 오직 서방님의 소식만을 기다렸습니다. 소인이 잇따라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대개 서방님이 장원급제하신 것이 틀림없었지요. 딸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더니 딸아이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마를 보내 데려간다는 기별이 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지요. 날이 저물어도 아무 소식이 없자 안절부절 실성한 사람처럼 아무 말도 없이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런 딸아이 모습을 보며 제가 달래며 최정승 댁에 가서 축하를 드리고 동정을 살피고 올 터이니 그때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도 늦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딸아이는 만약 마음속에 버리지 않았다면 아무리 바쁘다고 한들 저를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서방님이 저를 데려갈 생각조차 없는데 우리가 먼저 탐문을 하면 그 역시 수치라고 하였지요. 그러더니 이내 방에 들어가 자결해 죽었습니다. 소인은 슬픔이 가슴에 북받치고 원한이 하늘에 사무쳐 감히 이리 달려와 아랜 것입니다. 최장생은 그 말을 듣고 놀라 측은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아들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그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네가 한 약속을 이렇게 배신하니 세상에 어찌 이처럼 신의도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 원한을 지나치게 쌓았구나. 내 너에게 거는 기대가 컸거늘 이번 일을 보니 더 이상 볼 것이 없구나. 네가 무슨 벼슬을 하겠느냐? 최정생은 혀를 끌끌 차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곧 성대한 재물을 마련하여 사죄하고 잘못을 깨닫는 심정으로 그 여자의 시체 앞에 가서 곡을 하거라. 또 장례 절차를 네가 직접 점검하여 여한이 없게 하고 언약을 어긴 죄를 씻어 눈을 감지 못하는 한을 위로하는 것이 지극히 옳은 일이다. 그러더니 장례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을 넉넉히 지급하여 후하게 장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 뒤 최 씨는 벼슬이 부재하게 이르렀지만 일찍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임금이 말 위에서 죽을 먹던 곳. 조선 제16대 임금인 인조는 서인 일파가 반란을 일으켜 폭군 광해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고 새롭게 왕으로 세워진 분이지요.
인조 임금이 왕 위에 오른 지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일이었습니다. 인조를 왕으로 세우는데 공을 세운 이괄이라는 사람이 낮은 벼슬과 공신들에게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키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머지않아 이괄이 한양으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피난을 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인조 임금과 대신들도 피난을 가기 위하여 궁궐을 나섰지요. 임금은 말을 타고 나머지 신하들은 걸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경들이 수고가 많소. 임금님은 걸어가는 신하들을 보며 안타까운 듯 말하였지요. 아닙니다. 마마께서는 부디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피난을 가던 임금님과 그 일행은 드디어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어두워진 강가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나룻배 몇 척만이 강 가운데 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공을 찾아오너라. 신하들은 사공을 찾아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하지만 사공이 피난을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퉁덩 하며 누군가 차가운 강물로 뛰어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러자 한 장군이 나서서 말하였지요. 선정관으로 있는 우상중이 배를 끌어오려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밤중이라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요. 게다가 강가는 서 있기만 해도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할 정도로 많이 추웠습니다. 뭐라? 이 추위에 배를 끌어오려고 강으로 뛰어들었단 말인가? 임금님은 우상중의 충성심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우상중과 그 부하들이 배를 밀고 오는 것이 보였지요. 우상중은 배 두 척을 나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전하, 어서 강을 건너셔야 합니다. 신하들과 임금은 배 두 척에 나누어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노를 저을 줄 아는 이가 없고 주인은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웠지만 하늘의 도움으로 간신히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을 건넌 일행은 길을 떠날 수가 없었지요. 왕비와 대비가 미처 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머물 수밖에 없겠네. 임금님과 일행들은 왕비와 대비를 기다리며 강가에서 밤을 지새웠지요. 바람은 살을 파고들 듯 세차게 불었습니다. 모두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그렇게 밤이 가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막 동이틀 무렵 노를 젓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저기 왕비님이 오십니다. 대비 마마도 보입니다. 임금님은 강가로 나갔습니다. 과연 나룻배 한 척이 강 기슭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지요. 마마,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대비와 왕비가 강을 건너자 신하들은 이괄 일행의 손길이 미치기 전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금님은 아침밥도 먹지 못한 채 길을 나섰지요. 일행들 모두가 고된 피난길에 지치고 배가 고팠지만 불평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가다 보니 어떤 백성이 임금을 배한다며 길을 막았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가? 예, 소인은 과천에 사는 김씨라고 합니다. 김씨는 소반에 받쳐든 무언가를 쓱 하고 내밀었지요. 임금님을 위해 죽을 쑤어왔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이거라도 좀 드십시오. 신하는 김씨의 정성을 생각해 소반을 받쳐들고
임금님 앞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김씨라는 유생이 죽을 쏘어 왔습니다. 소반을 보니 먹음직스런 콩죽이 담겨 있었지요. 소반에 담긴 죽을 보자 임금님은 절로 눈시울이 붉어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피난길에 나선 자기를 위해 죽을 쑤어준 김씨의 정성을 생각하여 그리고 피곤해도 아무 말 않고 자신을 보필하는 신하들을 생각하며 콩죽을 먹었습니다. 말 위에 앉은 채 그대로 죽을 먹었지요. 그 모습을 본 신하와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금님이 말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죽을 들었다고 하여 사람들은 이곳을 말죽거리라고 불렀지요. 세월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이곳을 말죽거리라 부른다고 합니다. 도깨비 굴에 만든 무덤. 옛날 거제의 어느 마을에 형제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직관이어서 집터나 맷자리를 잡아주며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동생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사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게다가 형편도 어려운 동생이 형 대신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도 장남인 형은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동생의 아내는 기가 막혀 죄 없는 남편만 달달 볶았지요. 형이 안 오면 당신이 가서 아버님 맷자리를 어디에 잡는지나 물어보세요. 참다 못한 동생은 형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형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화가 나서 따지듯이 물었지요. 남의 맷자리는 잘 잡아주면서 아버지 맷자리는 어디든 상관없다는 겁니까? 그러자 입을 다물고 있던 형이 말했습니다. 한 군데 좋은 데가 있긴 한데 거저는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대신 돈을 가지고 오면 알려주마. 동생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형에게 마구 대들었습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얼마나 주면 맷자리를 잡아주겠습니까? 1,000냥은 있어야지. 동생이 분하여 이를 갈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리 화가 났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글쎄 1,000냥을 가져와야 맷자리를 가르쳐 주겠다는 게야. 정말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 형편에 돈 1,000냥이 어디 있다고. 동생 부부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친정에서 구워온 돈을 가지고 동생은 형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돈을 받은 형은 1,000냥을 괴짝 안에다 넣더니 몇 날 몇 시에 아버지 시신을 지고 어느 산으로 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동생은 우라가 치밀었지만 꾹 참고 아버지의 시신을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땀을 흘리며 산으로 올라갔더니 형은 이미 와 있었지요. 동생은 형이 가르쳐준 곳에 아버지를 장사 지냈습니다. 잠시 후 형이 동생에게 말하였지요. 나는 그만 내려가 볼 테니 넌 아버지 무덤을 밤새도록 잘 지키고 있거라. 형이 내려가고 나자 동생은 서러워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밤이 되자 깊은 산속에 홀로 남은 동생은 무서워 오들오들 떨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도깨비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홀로 남은 동생은 무서웠지만 가만히 엎드려 도깨비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놈이 감히 우리 땅에다 묘를 썼지? 그냥 두지 않겠어. 가서 확 파버려. 흥분한 도깨비들이 소리를 지르자 어떤 도깨비가 말렸습니다.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여기 묘를 쓴 사람은 오막살이에서 어렵게 사는데도 자기 아버지 묘를 쓰려고 돈을 1000냥이나 빚을 내었대. 그러니 그 효성을 봐서라도 우리가 조금 참자. 듣고 보니 그렇네. 작은 아들의 효성에 도깨비들도 감동한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생이 산에서 내려오자 형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동생은 영문도 모른 채 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아우야, 고생이 많았지? 형은 돈이 든 괴짝을 가져오더니 동생에게 돈 1000냥을 돌려주며 자기가 못되게 대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버지 묘를 쓸 명당 자리를 찾아보았는데 글쎄 도깨비 굴밖에 없더구나. 도깨비 굴에 그냥 묘를 썼다가는 도깨비들이 다 파헤쳐버리고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아서 그만. 그럼 도깨비들 눈에 가난한 제가 효성이 지극한 사람으로 보이게 한 것이었군요. 형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저는 형님을 원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생은 그제야 형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두 형제는 사이좋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용이 된 스님. 옛날에 동해 마을 살던 서씨가 조카를 데리고 뗄 나무를 알아 눈괭이로 갔습니다. 이 마을에는 용서폭포라는 곳이 있는데 폭포 위에 있는 분지를 수레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수레기 북쪽 산등성이 고양이가 누워있는 형태라 하여 눈괭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나무를 많이 하였는지 쓸만한 나뭇감을 찾지 못하였지요. 그러다 용서폭포 위를 바라보니 제법 땔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폭포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지요. 겨우겨우 돌아 폭포 위에 도착한 서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누구에게도 열리지 않았던 울창한 소나무 숲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포 위까지 오르느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무를 하려고 하기도 전에 이미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지요. 서씨의 조카는 무서웠는지 내려가자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서씨는 이왕 올라왔으니 나무 한 짐은 하고 가자꾸나 하며 도끼질을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나더니 서씨와 조카는 동시에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용서폭포에서 두 사람의 시신을 발견한 마을 사람들은 도끼질을 하다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이라느니 두 사람의 죽음을 두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서씨가 겁없이 고양이 앞에서 나무를 베어 고양이가 화가 나서 덮친 것이야. 소문은 퍼지고 퍼져서 그 이야기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시신을 마을 남쪽 깊은 골에 묻어주었지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언젠가부터 용서 폭포 밑에 스님 한 분이 조그만 암자를 지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님은 폭포에 줄 사다리를 메어 놓고는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리는 정신 수양을 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난번 변을 당한 서씨 아들이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 아버지와 사촌의 명복을 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를 10여 년,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스님의 목탁 소리는 부친의 명복을 비는 소리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년이었던 스님도 제법 나이가 든 만큼 줄 사다리 역시 낡아 못쓰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평상시처럼 줄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줄이 끊어져 스님은 폭포 아래에 빠져 죽고 말았지요. 스님의 목탁 소리가 들리지 않자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스님의 암자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끊어진 줄 사다리만 떠 있는 것이 보였고 스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물고기가 살지 않던 소에 귀가 2개 달린 커다란 뱀장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죽어 뱀장어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매일 제사를 지내지었지요. 7일째 되는 날 제물을 차려 폭포를 찾아가 보니 뱀장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뱀장어가 용이 되어 승천한 것이라 믿고 그 후부터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포 이름을 용이 살았다는 뜻에서 용서 폭포라 부른다고 합니다. 유반석과 무반석. 옛날 제주도 어느 마을에 동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이는 화가 난 듯 뒤뜰에 세워둔 허수아비를 향해 마구 막대기를 휘둘렀지요. 그때 지나가던 동이 아버지 친구인 옆집 아저씨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옆집 아저씨는 어찌나 게으른지 밥 먹고 잠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네 뺨에 멍이 들었구나. 누구에게 맞은 것이냐? 동이가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습니다. 그 애랑 저는 이제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막대기로 한 대 치려고. 저랑 동갑 내기인데 저보다 키도 크고 발차기도 잘해요. 동이가 막대기로 허수아비 몸통을 탁탁 치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드러나 보자꾸나. 동이가 입을 떼지 않자 옆집 아저씨가 살살 달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겐 얘기하지 않으마. 말해보래도. 서쪽 동네에 사는 개똥이가 친구들 앞에서 저를 패대기를 쳤다고요. 천천히 이야기해보렴. 훈장님이 시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잘난 척을 한다며 두들겨 팼어요. 개똥이는 천자문도 아직 못 되었거든요. 고얀 놈이군. 서쪽 동네 아이들은 힘이 세 동쪽 동네 아이들을 괴롭혀요. 15살만 되어도 장작이 쩍쩍 쪼개지고 주먹 한 방에 바위가 갈라진다니까요. 그래, 그건 나도 들었단다. 고집도 세요. 마을에 의논한 일이 생기면 서쪽 동네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한다니까요. 동쪽 동네에 양반이 더 많다고 들었는데 아닌 것이냐? 양반들이 살면 뭐해요?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그래서 막대기를 휘두른 게야. 힘에는 힘밖에 없잖아요. 머리를 써야 사람인 게지. 머리요? 내가 신기한 눈을 가졌거든.
이유를 알아보게 마을 구경을 시켜다오. 동이는 길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한양에서 온 유명한 풍수가라고 깍듯하게 대하는 걸 보았지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동이와 아저씨는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요. 그러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저 바위 이름이 무엇이냐? 동쪽 동네 냇가 위 높은 언덕을 가리키며 물었지요. 유반석이라 합니다. 아저씨는 서쪽 동네를 둘러보다 썩은 다리 언덕 위를 가리키며 또 물었습니다. 저 바위 이름은 무엇이냐? 무반석이라 합니다. 아저씨는 동이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물었지요. 자네 동이랑 어딜 갔었나? 한참을 찾았네. 동이에게 마을 구경을 시켜달라고 졸랐지. 동이야, 수고했다. 내가 좋은 방법을 찾았으니 걱정 말거라. 동이 아버지가 아저씨에게 물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동쪽 동네 사람들이 서쪽 동네 사람들에게 길을 펴지 못한다는데 맞는 말인가? 서쪽 동네 사람들이 힘이 장사여서 당할 재간이 없네 그려. 동이가 뭐라던가? 서쪽 동네 아이가 괴롭혔나 봐. 아저씨의 말을 들은 동이 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서쪽 동네 사람들은 힘을 쓴다고 늘 동쪽 동네 사람들을 괴롭혀. 오늘만 해도 난방아 값을 올려달라고 해서 골치가 아프다네. 난방아가 무언가? 통나무를 파서 만드는 제주도 방아라네. 그깟 나무방아 동쪽 동네에서도 만들면 되지. 난방아는 아름들이 통나무를 잘라 구멍을 내 만든다네. 서쪽 동네 사람들은 혼자 수월하게 만드는데 동쪽 동네 사람들은 힘이 없어 여럿이 달라붙어야 겨우 만들 수 있지. 동쪽 동네 사람들은 도통 기운이 없다네. 그 말을 들은 아저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하였지요. 이보게 내가 마을에서 신기한 걸 봤다네. 무언가? 동이가 동쪽 동네 유반석과 서쪽 동네 무반석을 보여주었지. 그런데 이상한 게 있더군. 유반석은 반딧불처럼 희미한데 무반석은 번쩍번쩍 거리는 게야. 두꺼비처럼 앉은 유반석은 동쪽 동네를 보호해주고 장군처럼 서 있는 무반석은 서쪽 동네를 보호해주지. 유반석과 무반석이 서로 바라보며 기싸움을 하더군. 유반석이 희미한 건 무반석에게 밀리고 있어서야. 그래서 동쪽 동네 사람들이 밀리는 게지. 동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서쪽 동네 사람들 기운을 누를 방법이 있나? 그거야 무반석을 쓰러뜨리면 되지. 말이야 쉽지. 바위가 워낙 커서 동쪽 동네 사람들 힘으론 안 되는데. 동이 아버지가 한숨을 쉬자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좋은 수가 있다네. 그러면서 귓속말을 하였지요. 그거 좋은 방법일세. 마침 초상이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으니 자네 말대로 해보겠네. 그날 밤 동의 아버지는 초상 집에 갔습니다. 옆집 아저씨와 동이까지 데리고 말이지요. 동쪽 동네와 서쪽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동의 아버지는 동쪽 동네 사람들에게 술을 아껴 마시라고 귀뜸했지요. 그러고는 서쪽 동네 사람들에게는 술을 계속해서 권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동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였지요. 우리 심심한데 힘 자랑이나
해보겠나? 팔씨름이 어떤가? 서쪽 동네 사람들이 선뜻 응하였지요. 자, 어서 겨루어 보세. 서쪽 동네 사람들 힘이 세다지만 동쪽 동네 사람들도 만만치 않다네. 서쪽 동네 사람들은 술에 취했는데에도 팔씨름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동쪽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이기지를 못하였지요. 서쪽 동네 사람들 기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 씨름으로 겨루는 건 어떤가? 좋지, 좋아. 동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동이를 불렀습니다. 동아, 삿발을 좀 가져와라. 동이가 삿발을 가져왔지요. 동이 아버지는 심판이 되었습니다. 서쪽 동네 사람들은 덩치가 크고 힘까지 세니 씨름은 보나 마나였지요. 동쪽 동네 사람들은 벼 쓰러지듯 픽픽 쓰러져 버렸습니다. 씨름 대회가 끝나자 서쪽 동네 사람들을 다시 약올리기 시작하였지요. 서쪽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기운이 좋다고 해도 무반석은 꿈쩍도 하지 않을걸. 그러자 서쪽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까짓것 못할 건 뭐래? 기고만장한 서쪽 동네 사람들은 동쪽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썩은 다리 언덕으로 올라갔지요. 먼저 동쪽 동네 사람들이 무반석을 움직여 보겠네. 동이도 함께 힘껏 무반석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동쪽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 밀어도 무반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동이 아버지는 손을 털면서 비실비실 뒷걸음을 쳤습니다. 당최 움직이질 않는군. 그제야 서쪽 동네에서 힘 깨나 쓴다는 장사들이 나섰습니다. 이까짓 것도 못하다니? 장사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지요. 장사들이 한꺼번에 달려드니 무반석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지요. 흔들흔들 거릴 뿐 구르지는 않았습니다. 자네들도 별 수 없군. 동이 아버지가 놀렸지요. 약이 오른 서쪽 동네 장사들은 지렛대를 가져와 힘을 합쳐 무반석을 밀어냈습니다. 그때 쿵 하며 무반석이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 순간 청비둘기 한 쌍이 푸드득 날아올랐습니다. 하늘로 높이 솟아올라 서쪽 동네를 한 바퀴 돌더니 유유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동이는 옆집 아저씨를 바라보았지요. 옆집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서쪽 동네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청비둘기 한 쌍이 예사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저놈들이 우리를 속였어. 우리도 유반석을 굴려버리자. 화가 난 서쪽 동네 사람들은 유반석에 있는 언덕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그런데 유반석은 서쪽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밀어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받침돌을 대고 밀어보자. 하지만 소용없었지요. 이미 서쪽 동네 사람들은 힘을 모두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서쪽 동네 사람들은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동이는 옆집 아저씨와 아버지를 많이 올려다보았지요. 둘은 모른 척을 하며 동이 손을 잡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개똥이 녀석이 날 괴롭히지 않겠네. 그 뒤로 서쪽 동네엔 장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동이 친구 개똥이도 동이를 괴롭히지 못하였지요. 지금도 유반석 아래에는 서쪽 동네 사람들이 지렛대로 떠받쳤던 자리에
받침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늘을 찌르는 대나무.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욕심이 많고 아우는 착하였지요. 두 형제가 홀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늙고 병이 드니 형이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우도 어머니와 함께 내쫓겼지요. 아우는 움막을 한 채 지어놓고 어머니와 살았습니다. 남의 집 품을 팔아 어렵게 살면서도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지요. 어느 날 아우는 팥죽 한 그릇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팥죽을 먹으려고 하니 홀로 계실 어머니 생각에 차마 먹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입도 대지 않고 그대로 보자기에 고이 싸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고갯마루가 있었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꿩 한 마리가 푸르르 날아오더니 발에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며칠 굶어서 날개에 힘이 빠진 꿩이었지요. 얼른 가지고 가던 팥죽을 한 숟갈 떠서 꿩에게 먹여주었습니다. 꿩은 팥죽을 몇 입 받아 먹더니 말을 하였지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차피 죽을 몸입니다. 내가 죽거든 저를 가져다가 앞마당에 묻어주세요. 그리고 무덤 위에는 모래 석짐, 물 2짐, 거름한 짐을 부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만 스르르 눈을 감고 죽어버렸습니다. 아우는 꿩 말을 따라 죽은 꿩을 집에 가져가서 고이 묻어주었지요. 그랬더니 사흘 만에 무덤에서 대나무 싹이 하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싹이 자라는데 물 한 바가지 주지 않아도 쑥쑥 잘 자랐지요.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키도 훌쩍 넘을 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니 지붕 위로 솟고 이래가 지나니 뒷산과 비슷해지고 보름이 지나니 구름을 뚫고 한 달이 지나니 하늘을 찔렀습니다. 대나무 끝이 하늘을 푹 찔렀는데 어디를 찔렀는고 하니 하늘나라 곡간을 찌른 것입니다. 쌀 쌓아두는 곡간을 찔렀으니 뚫린 구멍으로 쌀이 콸콸 쏟아지기 시작하였지요. 비오듯 마구 쏟아져서 아운의 앞마당에는 쌀이 산 더미만큼 쌓였습니다. 아우는 부자가 되었지요. 형이 이 소문을 듣고 아우를 찾아왔습니다. 아우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지요.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내일 다시 올 터이니 팥죽을 좀 쑤어 놓거라. 그날 형은 싫다는 어머니를 억지로 들쳐업고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를 집에다 모셔놓고 다음날 아우 집을 찾아갔지요. 아우에게서 팥죽 한 그릇을 얻어가지고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고갯마루에서 꿩 한 마리를 잡았지요. 잡아서 억지로 팥죽을 먹인 다음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산채로 앞마당에 묻어버렸지요. 그리고 나서 형은 꿩 무덤 위에 모래 석짐, 물 2짐, 거름한 짐을 가져다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흘 만에 무덤에서 대나무 싹이 올라왔지요. 그 싹이 자라는데 쑥쑥 잘 자랐습니다. 그 대나무도 역시 보름이 지나니 하늘을 찔러버렸지요. 대나무 끝이 하늘을 푹 찔렀는데 하늘나라 곡간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늘나라 뒷간을 찔러버렸습니다. 똥 누는 뒷간을 찔러버렸으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뚫린 구멍으로 똥이 콸콸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똥이
비 오듯 마구 쏟아져 버렸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형님네 앞마당에 똥이 가득 차 버렸습니다. 형님네 앞마당은 똥 바다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돈이 똥이 되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지요. 농부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아낌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착한 농부가 이상한 꿈을 꾸었지요. 방 안에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돈이 비처럼 마구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거참 이상한 꿈도 다 있군. 잠에서 깬 농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옆집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나와 있었지요. 농부는 욕심쟁이 할아버지에게 이상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농부의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하였지요. 마구 돈이 쏟아졌다니 예사로운 꿈은 아니군. 아무래도 오늘은 온종일 저 사람의 뒤를 몰래 따라다녀 봐야겠다. 농부는 일을 하러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갔지요. 할아버지는 농부가 눈치채지 못하게 살금살금 뒤를 따라갔습니다. 농부는 소와 밭을 갈기 시작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무 뒤에 숨어서 농부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쟁기의 날이 땅 속에 있는 무언가에 걸려서 움직이지 않았지요. 돌뿌리가 있나? 농부는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땅 속에서 항아리가 나왔지요. 항아리를 열어본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항아리 안에 돈이 가득 들어있던 게 아니겠어요? 분명 임자 있는 돈이 분명해.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지. 농부는 그 항아리를 다시 묻어버렸습니다. 한편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농부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지요. 저 땅 속에서 보물을 찾은 게 틀림없어. 할아버지는 농부가 밭을 모두 갈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농부가 집으로 돌아가자 할아버지는 밭으로 다가갔지요. 그리고 항아리를 파내어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온통 똥뿐이잖아. 할아버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몹쓸 친구로군. 내가 몰래 뒤따라 온 걸 알고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항아리에 똥을 넣어둔 게 틀림없어. 할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할아버지는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며 항아리를 짊어지고 농부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농부네 집 지붕 위로 올랐지요. 할아버지는 지붕에 구멍을 뚫고 항아리에 담긴 똥을 방 안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한편 농부는 잠을 자려고 방에 누워 있었는데 벼랑간 천장에서 돈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농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요. 어젯밤 꿈이 맞았네. 천장에서 쏟아진 주인 없는 돈이니 이제 이 돈의 임자는 나야. 이렇게 해서 마음씨 착한 농부는 부자가 되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조선의 도읍. 우악대사는 어깨가 몹시 무거웠습니다. 얼마 전
개성에 있을 때였지요. 조선을 세운 태조가 무학 대사를 불렀습니다. 대사, 내 이제 새나라 조선을 세웠으니 도읍을 옮길까하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나를 따르지 않소. 그리고 무엇보다 개성은 고려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소.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마땅히 도읍을 옮기는 것이 맞는 것 같소. 그렇다면 제가 새로운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온 지가 벌써 한 달쯤 된 듯하였습니다. 무학 대사는 삼각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삼각산의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신이 다녀본 그 어느 곳보다 산세가 수려하고 풍수지리를 따져보아도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찾던 곳이로구나. 무학 대사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치며 기뻐하였습니다. 곧장 산을 내려왔지요. 성은 이곳에 쌓으면 되겠구나. 산 아래로 내려온 무학 대사는 급히 북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소식을 하루빨리 태조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지요. 이놈의 소가 무학처럼 미련하구나. 그 말에 무학 대사는 걸음을 멈추었지요. 돌아다 보니 웬 노인이 소를 몰면서 하는 소리였습니다. 무학 대사는 혹 잘못 들었을까 하여 잠자코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노인이 또 한마디 하였지요. 이 미련한 송아지야. 바른 길을 놓아두고 어찌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냐. 미련한 것이 꼭 무학이 같구나. 무학 대사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저 노인은 누군가? 무학 대사는 그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무학 대사는 노인 앞으로 달려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죄송하오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뭔 말을 묻겠다는 거요? 노인은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어찌하여 소가 무학같이 미련하다고 하셨는지요? 이곳보다 더 훌륭한 곳이 있는데 이곳이 좋다는 무학의 놈이나 자꾸 엉뚱한 길로만 가려는 소나 뭐가 다르단 말이오. 무학 대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더 좋은 곳이란 어떤 곳인지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저쪽으로 10리만 더 가시오. 노인은 서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학 대사는 노인이 가르쳐준 길로 바삐 걸었습니다. 무학 대사가 반나절 걸어서 도착한 곳은 북쪽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벌판이었습니다. 과연 노인의 말대로 자신이 보았던 삼각산 밑의 땅보다 훨씬 나은 곳이었지요. 무학 대사는 급히 이 사실을 태조에게 알렸습니다. 태조는 크게 기뻐했고 곧바로 성을 쌓으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곧 성을 쌓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을 쌓는 일은 처음부터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저 바위가 보이시지요? 저 바위가 성 안으로 들어오게 성을 쌓아야 하오. 무학 대사는 인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위가 마치
손바닥을 똑바로 세워놓은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필시 저 바위를 성 안쪽에 놓으면 이 나라의 불교가 흥할 것이고 바깥쪽에 놓으면 불교가 멸하리라. 무학대사 자신이 잡은 성터였으므로 태조도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를 성 안에 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지요. 바로 정도전이라는 신하였지요. 그 역시 비범한 총기를 가지고 있던 신하였던지라 무학대사의 마음을 꿰뚫었던 것입니다. 전하, 저 바위는 성 바깥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왕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도전은 태조에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무학대사도 지지 않았지요. 아니옵니다, 전하. 저 바위가 성 안쪽에 있어야만 이 나라가 부처님의 은혜를 받아 오래도록 평안할 것이옵니다. 둘의 싸움이 계속되는 바람에 궁을 다 짓고도 성을 쌓는 일이 지체되었습니다. 태조도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새벽 일찍 일어나 바깥으로 나온 무학대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밤사이 눈이 내렸는데 성 둘레에만 동그랗게 눈이 내려있는 것이었지요. 마치 성 쌓을 자리를 금을 그어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눈이 내린 자국을 따라가 본 무학대사는 온 몸의 기운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이 손바닥 모양의 바위 안쪽으로 내려져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하늘의 뜻이니 어찌하랴. 결국 성은 눈 내린 자국을 따라 쌓게 되었지요. 이리하여 조선의 새 도읍과 성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